자, 요렇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챕터가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3시 20분인데 잠깐 쉬었다 다시 시작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몇 시에 다시? 한 3시 지금 25분이니까요. 3시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는? 여기 음소거. 네, 이 챕터 2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챕터 2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해 가지고 진짜 최소한만 다룰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사실 지금 투자해서 지금 필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알면 되는데, 근데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도 또 약간은 위험한 게, 재무제표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패당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보면 좋은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재무제표 하면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재무제표 강의만 들어가면 그대로 잠이 온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면제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도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도만 알면 된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이상은 알겠지만 여러분한테 딱 필요한 정도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무제표는 그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표를 알아야지 이 친구가 어느 대학에 갈지 혹은 뭐 해외 대학 보낼지 국내 대학 보낼지 아니면 뭐 저희 일단은 취업으로 가야 될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간단한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실전 분석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보통 봐요. 그래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지표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안정성, 재무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쉽게 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업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안정성이에요. 그다음 성장성은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잘 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재무제표상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성은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냐, 요걸 이제 따지는 거죠.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이거 이제 경영학 원론이나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재무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자산하고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좌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놓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업 이놈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근데 기업이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잘 벌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뭘 투자해야지 잘 버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자산이에요. 기업이 자산이 얼마나 있냐, 그게 한마디로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냐예요. 그렇죠? 시드머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치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치킨집을 하려고 할 때 자본금이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치킨집 차리는데 1억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야 되겠죠? 기업도 똑같아요.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이 1억이 생긴 거예요. 1억이 생겼으면 이걸로 이제 치킨집을 차리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5천밖에 내 자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은 5천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부채로 5천만 원을 더 일으켰어요. 은행에서. 합하면 어떻게 돼요? 1억이죠. 그게 내 전체 자산이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산이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1억으로 어디다 돈을,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은 그 자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살 수도 있고, 통닭 만드는 기계, 그쵸? 그건 당연히 우리가 기계 자산으로 포함되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실물 자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사람을 고용해서 치킨 튀기는 우리 친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치킨을 튀길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이 그러면은 통닭으로 1억을 냈어요. 매출 1억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1억에서 우리가 썼던 인건비, 그 다음에 뭐 거기 사무실 빌린 비용,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전기세, 그 다음에 기름값, 뭐 이런 것들이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관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매출에서 우리가 판관비를 빼고 나면 그 비용은 다 쓴 걸 뺐죠. 나머지가 뭐예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익이 세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가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치킨집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산이 뭐고 부채와 자본이 뭔지 우리가 들어왔죠. 네. 기업으로 확대해도 똑같아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했다. 그중에 50억은 내 자본이고 50억은 부채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죠. 네. 특근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이게 특근님 할 때 그런다. 아, 특근님 너무 많이 잘하신다. 다방면으로.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조금 넓게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와, 방금 이게 회계학 원론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근데 이해 많이 되셨죠? 이제 패널 오신 분들도 네. 이해되셨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의 본질이죠. 회계 원리를 참 간단하게, 참 이게 특근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잘 나쁜 말로, 시체말로 겉핥기 제대로 해주신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어떤 뭐 재무제표 직접 만들 거 아니면 그쵸. 읽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석 빨리 읽고
별로인 건 빨리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사실 지금 부끄러운데요. 지금 이제 페리님이 사실은 저희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설명은 사실은 이제 사실 전문가 앞에서 한 건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저도 뭐 경영학 전공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여기 경영학 석사가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심적으로 힘들어. 아무튼 좋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보고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 잘 아시는 분이 얼마나 오래 공부했냐가 아니라 본질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냐 이건데, 이제 특근님 장점이 제가 보니까 본질 파악이 빠르세요. 그리고 좀 이제 인맥도 넓으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엑기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기업은 결국에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내느냐, 이게 전부예요. 자산을 잘 활용해서. 그 자산이 자본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죠. 어차피 내 자산이니까 자본 1억이 생겼으면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돈을 잘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게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요. 잘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 전문 용어조차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재무의 안정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안정적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안정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데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뭐 어떤 건가요? 위험성이 없다. 그렇죠. 위험성이 없고 그 돈이 이제 뭐 특별히 그죠, 돈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유동 비율이라는 걸 말할 거예요. 괜히 좀 복잡하죠.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 곱하기 100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괜히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동이라는 거는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동은 1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유동 자산이라는 건 1년 안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다 유동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유동 자본, 유동 자산, 그렇죠? 유동 자산은 내가 1년 안에 그냥 바꿀 수 있는 돈들. 그럼 뭐 현금, 뭐 그다음에 예수금, 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현금성 자산들. 보통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들이거든요. 그게 유동 자산이에요. 간단하죠? 유동 자산 1년 안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어. 그럼 다 유동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유동 부채는 뭐겠어요?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부채. 내가 부채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1년 안에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유동 부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부채로 1년 동안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만큼 유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1년 안에 이 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1년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동안에 내가 돌려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더 많다는 거니까. 즉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보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5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1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예금을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200%의 그런 유동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는 현금에 대한 유동이 좋다.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자, 질문. 유동성이 안 좋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기업 사냥꾼 관점에서 봐야 돼요. 기업 사냥꾼들은 기업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왜냐? 자기들이 인수한 다음에 그 돈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돌려서 그거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예를 들어서 300억을 주고 어떤 기업을 인수했어요. 근데 그 안에 현금이 300억이 또 있네. 너무 좋은 거죠. 그 300억으로 뭐 하면 돼요? 그쵸? 다른 상장사를 하나 더 인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카톡방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뭐 제가 뭐 필룩스 그룹 뭐 이런 데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다 원 무슨 회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샀겠어요? 처음에 스타트는 하나의 상장 기업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시작을 해서 그 기업에 있는 유동 자금들을 돌려서 다른 기업을 살 수 있는 데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유동 비율이 많다. 그럼 이 기업은 그만큼 돌릴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차신님이 네. 인수를 했어요. 한 기업을 300억 주고 인수했어요. 네. 기분 좋다. 좋죠. 네, 300억인데. 네. 300억 주고 인수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유동 비율이 낮아. 돈이 없어요. 네. 회사에. 자, 근데 300억짜리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돈이 없다.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 뭐 대출이랑 그죠. 대출을 받거나. 네, 그렇게 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걸 재팔아서 M&A 쪽으로 다시 현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그걸 자기들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담보 대출이 되겠죠. 주담대.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너무 안 좋은 회사들, 신용 등급이 너무 그런 회사들 아니면 주식 담보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공신하는 거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 가능할 정도 주식 담보 제공을 했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사냥꾼들 중에서 가장 악질 쪽에 있는 사람들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마귀들이 거기 껴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거를 그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 그쪽이랑 짜고 해가지고 그 기업을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주식담보대출 받는다. 아니면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자, 투자. 유증 때리는 거죠, 유증. 네, 자, 우리 개미 유증 때리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제 자, 여러분들 제일 나쁜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개미들한테 유증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한테 이거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지금 300억짜리 회사인데 뭐 저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돈 없으니까 100억만 주식을 더 발행을 하자. 증자를 하자. 근데 너희들이 주주니까 야, 니들이 좀 사줘. 100억 니들 돈에서 일단 각출하자. 이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쓰레기 같은 회사에 불려 있어서 짜증나는데 유상증자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히 그런 작전주나 이런 그 주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유동 비율. 자, 비율이 클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왜? 그 회사에서 유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좋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 예. 자, 호가창이란다. 채팅창에 잘 이해되시면은 네나 일이라고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재무제표 강의하면서 항상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좋으시면 1, 뭔가 문제 있거나 안 들리시면 2 남겨주세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특별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재무제표 옆에서 띄어서 보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것들을 보니까 회사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래서 특급님 너무 실감고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보면 저도 이제 특근님처럼 좀 이렇게 곁다리식 좀 있거든요. 그러면 차신님이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웃길 수 있지만 사파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차신님을 특근님을 정파 대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열혈 강호에서 보면 천마신군이랑 거망이죠. 네네. 근데 이 천마신군이 재무제표까지 익히면 더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겠냐. 한비광되는 한비광. 그렇죠. 그래서 한비광. 네. 한비광. 네. 근데 요즘에 또 관심까지 있으시니까 상당히 무서운 존재로 더 디벨롭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건 이자 보상 배율은 간단해요. 뭐냐면
자, 그 회사가 부채가 없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는 것보다는 이익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회사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만약에 이자 비용도 못 낼 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럼 그 회사는 정말 꽝인 회사죠. 저게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이자 비용. 이자로 얼마 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위에 분자의 영업이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자 1원당 영업이익을 얼마 내고 있느냐? 이 영업이익이 10배수를 내고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자,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하는 비율이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신님이 그 치킨집 차리느라고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만약에 진짜 은행이 되게 좋은 사람이 걸렸어요. 은행 그 지점장이 야, 차신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 이자 1%로 해주겠다. 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1년에 얼마만 내면 돼요? 5천만 원이었으니까 1%니까? 그쵸, 50만 원. 그 50만 원으로 뭘 나눠주는 거예요? 차신님이 치킨집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얼마 내는 거일까요? 한 10억. 그죠? 10억 이제 치킨집으로 10억을 낸다. 자, 그러면은 그 이자 보상 배율이 엄청나겠죠. 아, 네. 그러면 그 치킨 프랜차이즈, 차신 프랜차이즈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부채 비율이 뭐예요?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로 부채 총계를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거 곱하기 100%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대비 부채가 많다는 거는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상장사인데 부채 비율이 막 500%막 이래요. 그러면 야, 이 회사는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되고 상장사인데 부채 비율이 높다 좀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상장사인데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런 회사들은 중진공이라든지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들이에요. 그 기업에 돈 빌려주는 보증기관이거든요. 그 보증해주고 은행에서 돈 나가지만 그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자금이 안 나가요. 상장사는 그거보다 더 엄격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전체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 정도 되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좋은 회사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양면의 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게 무조건 좋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어떨까요? 그죠? 아닐 수도 있다. 이유는 뭘까요? 자본의 부채도 잡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 부동산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요.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어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 융자를 5억만 받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빌리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패널로 오신 은인의 회장님도 계시는데, 은인의 회장님도 이제 전공이 이공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맥락 파악이 상당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보면 이제 많이 배우고 그걸 떠나서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특근이 말씀도 이 자기 자본 비율은 조금 뭔가 한 템포 쉬셨잖아요. 보면 부채를 안 쓰는 것도 병이고 부채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병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최적 자기 자본 비율 계산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WACC라고 이제 왁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할인율이잖아요. 이게 할인율인데 이 할인율이라는 게 자기 자본 내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또 개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자기 자본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상장사 입장에서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제가 알기로 일가 다 해도 30% 되나요? 한번 확인해 봐야 네, 돼요. 제가 알고 4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 계열사들도 그렇죠. 이제 누가 이제 공격 오면 그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현금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라는 게 또 우리도 1인 지식 기업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뚜껑 열어보시면 80%가 다 부채일 거예요. 또 일부는 뭐 주주 차익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정하게 자기 자본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이 기업의 신조 같아요. 예를 들어 호방건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그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하청업체들한테 많은 가격 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떤 원가 절감 실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무조건 부채라고 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회사, 운용사들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죠.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타인 자본으로만 운영하는, 이건 정책적인 측면인 거고 업종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이고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면 최적 자기 자본 비율이죠. 그거를 한번 계산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7년 정도 공부했는데 이게 공부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실질적으로는 답은 아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잘 연구하시면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도 이게 일맥상통한 맥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인이 뭐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는데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그 회사가 사실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패디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업종들마다 약간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길어졌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재무의 수익성이라고 하고 이제 활동성, 수익성 및 활동성을 이제 같이 넣어버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영업이익률, 뭐 매출 총이익률, 에비타 마진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하고 가진 않을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수치상에 재무제표상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출해가지고 매출하고 원가 비용 빼고 나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랑 이제 그 판관비라고 그러죠. 판매 관리비 그런 것도 빼고 나면 나머지 이익이 이제 그나마 우리가 이제 내 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영업이익이 그 나중에 이제 세금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뭐 이런 거는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 얼마만큼 회전됐냐, 그렇게 회전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생겼냐 이거예요. 회전율이라는 건 자본을 그만큼 많이 돌렸다는 얘기예요. 자본을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그만큼 그 효율적인 거죠. 그게 이익이 나는 그거였다면 어쨌든 매출액이 그만큼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을 돌렸을 때 얼마 만에 매출액이 나느냐 이게 총 자산을 회전하는 그 율이에요. 자기 자본 회전율은 이제 거기에서 총 자산이 아니라 부채 빼고 자기 자본만으로 얼마만큼 돌렸느냐 요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사실. 그다음에 순운전자본 회전율은 순운전자본은 이제 그 돌린 돈이 운전자본이죠, 그렇죠? 그런 돌린 돈을 이제 그걸 나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나오는데 주식의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기는 어디서 나오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적표를 봐야 되는 거고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성적표가 결국 재무제표예요. 우리 그 자녀들
이제 기말고사 보고 이제 딱 보면 이제 성적표 가지고 우리 때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우리 때 이제 기말고사 성적표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기말고사 성적은 사실은 그 학기 동안에 계속 공부한 거에 대한 최종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의 성적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대해서 가장 쉽게 판단을 일단 하려면 그 기업의 성적표, 재무제표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적표가 재무제표다. 그 성적표를 보면 이 친구를 대학을 보낼지 아니면 재수를 시킬지 아니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보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회사가 진짜 상패 위기나 관리 종목 갈지 안 갈지. 뭐 우량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게 다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떻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론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론이 맞다면 우리가 그런 가치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들이 쌓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좀 그런 판단이 좀 정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펀더멘탈을 알 필요가 있을 때 뭘 본다? 재무제표를 보고 저렇게 주요 지표들을 본다. 여기 뭐 PER, PBR 뭐 쭉 나오고 EPS 뭐 그죠? 뭐 주당 순이익이라는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거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는 순간 다 잠들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요거는 나중에 좀 정리를 나중에 해드리긴 할 텐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챕터 3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선 진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선 진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공략법이 달라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뭐 기업 규모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왜냐? 여러분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혹시 아마도 이걸 것 같다. 혹시 일단 기업 규모라는 것은 좀 더 풀이를 해석하자면 시가총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큰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말 그대로 세력의 핸들링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하루에 등락률이 5% 미만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적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세력이 이제 장난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등락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0% 상한가 또한 종가에 갑자기 하한가 30%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성향에 맞게끔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차신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이 바뀌어야 되냐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 플레이어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 플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랑 똑같은 호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냥 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타짜다. 그럼 우리도 그 타짜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뭐 저기 환타에다가 뭐를 타서 준다든지 투시되는 안경을 쓴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얘네들 싸우려면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주식군이 어떤 주식군에서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까 차시님이 얘기했듯이 시총이다. 자, 그래서 주식군을 우리가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의 주요 플레이어가 누구냐, 외국인 연기금 기관 투자자냐, 아니면 작전 세력이냐, 슈퍼겜이냐, 아니면 동호회랑 그런 좀 조막손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3천억이에요. 물론 예외들은 있어요. 자, 왜 3천억이냐면 시총으로 3천억 이상에서는 기관이랑 외국인 놀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사 갔어요. 내가 어린애예요. 5살짜리 어린애인데 딱 갔는데 그 놀이터에 중학생 형들이랑 고등학생 형들밖에 없어요. 그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근데 저쪽에서 형들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야 일로 와봐. 뭐 이러면 이제 쫄잖아요. 그쵸? 그런 놀이터에서 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놀이터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이제 같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작은 거에 저희 하고 잘못하면 캐리비안 베이 가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얘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시총 3천억 이상은 기관하고 외국인, 시총 3천억 미만은 작전 세력의 왕개미 놀이터예요. 근데 사실 어느 곳에도 주린이들의 천국은 없죠. 없다.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천국은 없어요. 자, 그래서 시총 3천억 이상에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 혹은 연기금들이 큰 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기관이나 연기금 혹은 외국인이 보여주시게 들어오길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발 꽉 찬 수급 들어와라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고 시총 3천억 미만은 사실 작전 세력들이 많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시총이 무겁지 않다, 시총이 무겁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시총이 가벼우면 아무래도 뭐 M&A 하는데 300억이면 하니까 그렇죠? 계약금 치르고 FI들 돌리고 그러면은 대충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급등하는 코스닥 종목들 주시하고 그 펌핑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의 불꽃놀이가 끝난 뒤 그 무덤에는 수많은 개미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되죠. 자, 이게 좀 있으면 벌어집니다. 왜? 대선주들이 이제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선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면 다 나오시는 게 맞아요. 이제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재형주가 마지막에 지금 조금 떴는데 최재형주도 끝물이라고 봅니다. 이제 거의 끝났을 때 이제 대선 이제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출마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무덤에 수많은 개미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덕성이랑 그 다음에 능률 같은 그 대선 그 1위주들은 대장주들은 아직 빠져나올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젠 빠져나올 때가 됐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너무 큰 수익 바라지 마시고. 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랠리를 또 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욕심 버리시고 이 정도에서 나오셔도 된다. 자, 그래서 시총 3천억 이상인 기업들은 이제 기관에서 레포트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레포트를 쓰고 그거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판단들도 이제 하죠. 그렇죠? 근데 3천억 미만에서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거 썼다가 괜히 그 윗사람한테 불려가요. 야, 너 여기 뭐 관계 있어? 여기 야, 시총 600억짜리인데 너 이거 뭐 관계 있어 쓴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올라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좀 애매하죠. 쓰기가요. 자, 그래서 시총 3천억 이상. 한국에서 대부분 큰 기업들이다. 거의 다 시총 3천억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다 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시총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군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요 플레이어 누구다? 연기금, 외국인, 기관 이런 친구들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LG화학 작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있으신 분 그 1번 눌러주세요. 나 LG화학 작년에 있었다. 있으셨죠. 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LG화학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많이 공감할 거예요. 지금 있으신 분도 있어요. 예. 훌륭하시네. 예. 자, 보시면 LG화학이 작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볼게요. 자, 작년 그래프예요. 야,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9월까지 그래프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2020년 1월달 구간부터, 그쵸? 2020년 그 초부터 쭉 랠리 쳤던 저 때들, 그쵸? 그래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78만 5천 원까지 랠리 쳤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2020년 9월 달 정도가 아마 거의 피크였을 거예요. 78만 5천 원. 저때 저도 LG화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그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했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때가 그 LG화학이 배터리주 1위를 달리기 시작할 때요. 이제 그때 이제 좀 하면서 가을부터는 1위 저기 대만 어디죠? 이름 중국 회사 1위 하고 있는 그 중국 회사가 뭐였죠? 하여튼 거기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LG화학이 1위를 탈환했을 때예요. 그쵸? 그 회사를 탈환했을 때인데 저때 이제 2020년 4월부터 랠리를 시작을 해서 8월 최고점까지 이제 찍어요. 그쵸? 자, 동학개미들이 승리했다라고 본 거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LG화학의 수많은 동학개미들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그때 이제 그 개미들 중에 하나가 저였죠. 이제 그 여기에도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2020년 9월 달부터는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개미들이 손절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면서 저때 당시에 수많은 개미들의 저 행렬들이 어디로 가요? 야, 개미들이 뭉쳐서 이번에 이거 LG화학 이 의리 없는 놈들 어떻게 물적 분할을 하냐, 인적 분할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외치면서 전부 다 매도 랠리가 펼쳐지고 매도 랠리가 펼쳐지는 순간에 왜 매도 랠리가 됐냐? 기관들이 레포트는 상향으로 써놓고서 지들이 던져요. 기관들이 먼저 던졌죠. 기억나시죠? 자, 기관들이 그렇게 무서워. 왜냐면 기관들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개미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한번 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개미들이 그때 폭락을 기관들이 주도하면서 개미들이 같이 던져요. 그러면서 저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거의 50만 원대까지 내려오죠. 그때 제가 아는 분들한테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왜 팔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35%. 언제예요? 보시면은 자, 그 랠리 칠 때 보시면은 외국인 그 보유 비율이 35%밖에 안 됐었어요. 그쵸? 35%. 그쵸? 외국인이 얼마 안 갖고 있었어요. 35%.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외국인이 보유율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쭉 올라가는데 외국인 비율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는? 41%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개미들은 다 던지고 있죠? 개미들이 다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담고 있죠. 계속. 언제부터? 자, 9월 달부터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9월 14일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기관들이 던지면서 쭉 던졌죠. 기관들 계속 던지죠. 기관들 던지지만 외국인은 어떻게 돼요? 보유율 높이고 있잖아요. 개미들은 지속적으로 손절 계속했죠. 그렇죠?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잖아요. 당연히 기관들이 주도한 저 하락 랠리에서 개미들의 그 급작스러운 손절도 많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에 다시 LG화학은 고점 랠리로 다시 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다? 이런 성장주, 그 LG화학은 결국에는 이런 성장주 위주인데 이게 동학개미들 승리를 외쳤던 종목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 개미들은 LG화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털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보니까 중국의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LG화학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개미들 물량을 먹어버린 거예요. 던지는 물량들을. 기관이 던진 물량, 개미가 오버해서 과매도 물량 나온 것들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화는 조막선 주포리나 슈퍼개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연기금 투신들이 주 플레이어니 이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시총 높은 기업들에서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수급이 그 기업 가치를 순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KIT. 이거 제가 SKIT 지난번에 차트 보고 이거 추천 좀 이제 좋다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우리 SKIT 그 공모 당시에 많이들 투자했어요. 다들 두세 주 이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첫날 따상 이제 거의 갈 때 던졌죠. 거의 다. 따상상 못 갔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공모 당시에는 최대의 관심을 주었죠. 그래가지고 최고 기록을 기록했을 거예요. SKIT가. 그렇죠? 근데 따상상 기대는 했지만 결국에는 대실패하고 그 다음에 폭락했었죠.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났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그 오른쪽 보시면 매매 동향 3개월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자,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 빨간 게 기관 매수예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한 번 과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투자주의에 SKIT 보셨죠? 그날이 전날이에요. 네. 갑자기 종가에 급변해가지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기 들어왔죠. 그때 기관이 들어왔죠. 기관이. 뭐가 들어왔을까요? 투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제가 SKI테크를 굉장히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시면, 자, 누적 순매수 보이죠? 외국인, 개인, 기관 종합으로 해서 연기금 보이시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안 사고 있어요? 누적 순매수가 100만 주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누적 순매수가 100만 주를 넘고 있어요. 연기금이 괜히 담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차트가 언제예요? 자, 쭉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이 21선 돌파한 거 언제예요? 저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SKI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 그쵸? 그러면 저때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5일선이 21선 돌파해주는 제가 말했던 그 주린이 매매. 딱 그 타이밍이죠. 그 다음날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차트 올려드리고 이거는 올릴 거다 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주린이 매매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저기에서 기관 투신이 저걸 들어 올렸어요. 저만큼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저거는 개미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저걸 터뜨리면서 들어 올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저기 들어갔을 때 손절점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안전한 투자죠. 그리고 이평선들이 붙어있을 때는 손절점이 크다 작다? 손절 간격이 적으니까 내리더라도 손절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에서 저렇게 들어 올리는 주식들은 주린이가 매매하기 너무 좋은 주식들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SKIT. 그죠? 그 다음 또 최근에 뭐 추천했었죠? 바이오 주식 하나 추천했죠. 그것도 바닥에서 5일선, 21선 통과한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SKIT 너무 잘 가죠. 자 저기를 자 기관이랑 지금은 기관까지 붙었죠. 지금 기관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붙어주고 있으니까 주식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에 사셨던 분들은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투자였었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5일선, 20선 돌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제 차신님이랑 그 차신님 강의를 들으시면 이거 차트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신님이 손절점도 아마 이런 것들 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총 3천억 미만으로 넘어갈게요. 자, 3천억 미만의 기업들은 기관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들은 레포트 쓸 정도 기업들이 거의 없고 이거 써도 웃긴 거예요. 뭐 시총 뭐 500억인데 쓸까요? 아니죠. 주가에 대한 전망도 하지 않죠. 그냥 그 레포트는 낼 수 있는데 주가에 대한 전망은 안 해요. 자,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슈가 큰 종목 외에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플레이어는 대주주가 사실 작전 세력이랑 같이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왕개미, 동호회, 조막선 세력들, 그다음에 인기 유튜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요 플레이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총 작은 회사들이 왜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까요? 자, 그 이유는
이제 개미들의 무덤이 되는 이유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기업들은 관리 종목 편입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만큼 코스닥의 그 상장사들이 생각보다 취약하다. 매출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마이너스고 영업이익도 어렵고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상폐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은 결국 살아남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 잠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감자탕을 끓인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이런 선택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선택들이 그런 선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CB를 찍는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코스닥 기업들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제 증시 랠리 혹은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한국 코스닥. 자,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의 상폐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라는 회사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상폐됐죠. 이미 상폐됐어요. 테슬라는 상폐됐어요 이미. 왜냐면 우리나라 상폐 기준이랑 미국 상폐 기준이 달라요. 미국 나스닥 경우에는 상폐 기준이 굉장히 관대하고 상장 기업이 30거래일 동안 1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 뒤에 90일 중 10거래일 이상 1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조항 외에는 특별히 막 어려운 조항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강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막 이상한 이제 임원 기준도 들어오고 막 이제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어때요? 사업 보고서 미제출 등 뭐 19가지 부분의 세부 기준을 두고 이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죠. 아까 우리가 관리 정보 편입 기준이랑 상폐 기준 다 보셨죠? 너무 기준들이 빡빡하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 밟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사업도 없고 영원한 종목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죠. 종목들이 이제 사실은 산업적으로 후퇴하는 종목들도 있고 섬유 종목 이런 것들은 옛날에야 상장사가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업종 변환이나 이런 업종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주력 사업을 잡지 않는 한은 상폐될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사주가 그래 남은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작전 세력들이나 이제 그런 세력들한테 팔고 엑시트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누가 노린다? 바로 작전 세력이 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근본적인 부분들이에요. 한국의 상장 제도가 너무 까다롭고 상폐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상장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회 상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 상장을 통해서 IPO 시장을 안 거치고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고 작년이 된다.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게 빗썸의 우회 상장이었죠. 그 빗썸이 결국엔 우회 상장 못했죠. 그렇죠? 근데 빗썸이 그때 당시에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거. 상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편견들 이런 것 때문에 우회 상장을 그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우회 상장, 포스링크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상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폐될 기업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제 IPO한 회사다 오래됐다. 근데 이제 그런 상장사 입장에서 상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했는데 자식한테 주려고 할 때 자식이 나는 그 아버지 그런 그 섬유 직종 이런 거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지금 전자상거래 디자이너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후계자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고 근데 어떤 쪽에서 내 주식을 500억 주고 인수한다? 그럼 파는 게 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 때문에 사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나스닥에서는
2003년 기업 설립 후에 단 한 번도 연간 단위 영업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상장 후에 8년째인 때가 적자. 이게 작년에 쓴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코스닥에 상장했으면 어떨까요? 관리 종목 상태에서 매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올라갔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규모 상장사들은 다수가 세계 경제 변화에 부적응하고 있어요. 한국 다수의 상장사들은 세계적인 산업 구조 조정이랑 혁신에 부적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제조업이 부진하고 있잖아요. 한국 제조업들이 지금 많이 밀렸죠. 그래서 대기업들 빼고는 되게 어려운 경우고 실적 하강이랑 이익률이 많이 저하돼 있고 그럼 상장사 오너 입장에서는 한국 상속세율이랑 증여세율 너무 높죠. 사업 물려주기보다는 팔는 게 낫다. 그다음에 사양 산업에 가까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산업 도입하기에 나는 좀 늙었거나 이거 이끌어갈 역량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전문 경영인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팔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한계 기업들한테 오퍼하는 집단이 어딜까요? 자 상장사들이 M&A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걸 인수하려고 해요. 관련 기업인 경우에는 인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합병의 이익이 높지 않아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두 번째는 자 우회 상장을 노리는 기업한테 인수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M&A 노리는 기업 사냥꾼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진짜 제대로 사업해 보려는 진성 기업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M&A 시장에 나왔을 때 인수하려는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다.